1766년 2월 베이징의 한 여관방. 조선에서 온 35살의 선비와 청나라의 한족, 지식인 3사람이 방 안에 마주 앉아 밤새 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붓과 종이는 통했습니다. 그들은 필담으로 우주의 이치를 논하고 산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있은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조선의 그 선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는 오래된 믿음을 부정하며 지구는 둥글고 게다가 스스로 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곧 화이의 구별 자체가 애초에 근거 없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적 토대 전체를 뒤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 곧 중화 문명의 정통을 계승한 작은 중국이라 자부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한 선비가 중화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인물 홍대용은 오늘날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사상이 그토록 급진적이었다면 왜 그는 정약용이나 박지원처럼 널리 기억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유명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앞서 생각했는가와 그 생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세상을 바꾸었는가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홍대용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내면을 관통했던 감정 하나를 짚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독이었습니다. 다만 이 고독은 장보고의 고독처럼 신분의 사다리 바깥에 있는 자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의 자리에 곧 시대를 너무 앞서 걸어간 자가 느끼는 지적인 고립에서 오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노론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적 안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지적 지형 안에서 함께 걸어갈 동료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독은 그의 청년기에는 성리학의 관념적 논쟁에 대한 깊은 회의감으로 나타났고 그의 중년기 절정에는 베이징에서 만난 이방인들과의 짧고 강렬한 지적 교감을 통해 잠시 해소되는 듯했으며 그의 말년에는 조선 사회가 그의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 깊어지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이 고독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가 왜 그토록 먼 곳, 곧 지구의 자전과 우주의 무한함이라는 거대한 질문으로 시선을 돌렸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홍대용은 1731년 충청도 천안에서 노론 명문가인 남양홍씨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정치를 주도했던 노론 계열, 특히 낙론 계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낙론이라는 항맥이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계는 극의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어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 자체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홍대용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성리학적 논쟁의 한복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점차 이 관념적 논쟁 자체에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실제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훨씬 절실한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홍대용의 학문적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10대 후반 석실서원에서 김원행이라는 스승 아래 수학하던 시절 나경적이라는 인물을 비롯한 실학적 성향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천문학과 수학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경험입니다. 그는 스승의 문화에서 정통 성리학을 배우는 동시에 이 정통 학문의 틀 바깥에 있는 서양 과학,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 들여온 천문학과 수학 서적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나경적과 함께 실제로 혼천이를 비롯한 천문 관측 기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만 우주의 이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기구를 만들고 하늘을 관측하며 검증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 태도는 그가 훗날 지전설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대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배경 지식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그의 지전설, 곧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주장이 완전히 무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발견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미 청나라를 통해 서양 예수회, 선교사들이 전한 천문학 지식을 상당 부분 접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설을 이미 중국에 소개했고, 이것은 조선의 여러 학자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지구가 스스로 회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서양의 천문학, 특히 당시 예수회가 전한 천문학은 여전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그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서양에서도 완전히 정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예수회가 전한 천문학 지식도 이 지동설을 명확하게 채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대용이 주장한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완전한 지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는 자전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대 서양 천문학의 정설과도 다른 홍대용 자신의 독자적인 추론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자전설을 어떻게 이끌어냈을까요? 그의 논리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김성문이라는 앞선 학자의 3대 완공부설, 곧 땅과 해와 달이 모두 둥근 원반 모양으로 공중에 떠 있다는 이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자신만의 논리를 더해 지구가 거대한 크기를 가진 존재라면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스스로 회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 사상을 자신의 대표작인 의산문답에 담았습니다. 이 저작은 매우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허자라는 인물, 곧 헛된 관념에 사로잡힌 전통적 유학자와 실용이라는 인물, 곧 실질적인 이치를 깨우친
스승 사이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홍대용은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학문 태도를 허자라는 캐릭터에 투영하고 자신이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시롱이라는 캐릭터의 입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사상이 당대의 지식사회에서 얼마나 이질적이고 낯선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선언하는 대신 허구적 대화라는 안전한 장치를 통해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의산문답에서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주가 무한하다는 우주무한론까지 전개합니다. 그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 하나하나가 지구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세계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발상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은 지구를 우주의 유일하고 특별한 중심으로 여기던 전통적 세계관을 완전히 해체하는 발상이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세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특히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의 문명이 우주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대용의 천문학적 사유와 그의 사회사상, 곧 화이론에 대한 부정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주가 무한하고 지구가 그 무수한 세계 중 하나일 뿐이라면 지구 위의 한 지역, 곧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역시 인간이 자신의 위치에서 만들어낸 편협한 관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첫 번째 형태를 직접적으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홍대용은 정말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순수하게 과학적, 천문학적 탐구의 결과로 주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사회적, 철학적 신념, 곧 중화중심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우주론적 근거로 지전설을 끌어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대용의 사상 전체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천문학적 탐구를 통해 도달한 상대주의적 세계관, 곧 특정한 관점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인식이 그의 사회사상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서로 무관한 여러 주장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원리를 우주론에서부터 사회론까지 일관되게 밀어붙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홍대용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인간적인 대목, 곧 그의 베이징 방문과 그곳에서 맺은 우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765년 홍대용은 그의 숙부인 홍억이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은사 일행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이 그의 삶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청나라, 특히 베이징은 매우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무너뜨린 오랑캐, 곧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고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은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중화 문명의 계승자,
곧 소중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청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사절의 임무를 넘어 오랑캐의 땅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한 문화적, 이념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홍대용은 이 여행에서 매우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베이징의 유리창이라는 서적과 문방구가 밀집한 거리를 오가며 그곳에서 만난 3명의 항주 출신 한족 지식인 엄성, 반정균, 육비와 깊은 교류를 맺게 됩니다. 이들과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청나라의 한족 지식인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한족으로서 나름의 복잡한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홍대용은 조선인이었지만 유교적 교양과 학문적 소양에 있어서는 이들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청나라의 지배 민족인 만주족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족 지식인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들 사이의 독특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필담으로 서로의 학문과 사상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남은 단순한 지적 교류를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담원서에 수록된 여러 기록들, 그리고 그가 남긴 연기라는 견문록에는 이들과의 만남이 매우 상세하고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학문적 배경과 인생관을 나누었고, 유교 경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두고 논쟁하기도 했으며, 죽음과 우정, 그리고 각자가 속한 사회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엄성과의 관계는 매우 깊었는데,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며, 이후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엄성은 심지어 홍대용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엄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홍대용은 만리 밖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문을 지어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국경과 신분,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적 소속을 뛰어넘는 순수한 인간적 유대의 증거로 오늘날까지 회자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질문의 두 번째 형태, 곧 사건을 통해 암시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홍대용이 이 청나라 지식인들과 나눈 우정은 그저 개인적인 정서적 경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사상적 전환, 곧 화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였을까요?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홍대용은 이 만남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의 진리를 체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랑캐의 땅이라 여겨졌던 청나라 안에도 조선의 어떤 선비들보다 학문적 깊이와 인간적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화이의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 만들어낸 자의적 구분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우주론적 상대주의와 그의 인간관계에서 얻은 체험적 통찰이 서로를 강화하며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으로 응집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균형점 하나를 짚어두어야 합니다. 최근 학계의 여러 연구들은
홍대용을 지나치게 근대적이고 급진적인 민족주의자 혹은 중화 질서를 완전히 부정한 혁명적 사상가로 그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통 성리학, 특히 정주학의 테두리 안에서 사유하는 학자였고, 그의 화이론, 부정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민족주의적 자주성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가 화이의 구별을 상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조선이 청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동등한 주권, 국가라는 근대적 국제관계 개념을 명확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상대주의는 우주론적 차원에서 인간 중심주의 자체를 넘어서려는 훨씬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이었으며, 이것이 곧바로 근대적 민족 주체성의 자각으로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후대의 해석이 과도하게 투영된 것일 수 있다는 신중한 시각입니다. 이 비판적 시각은 홍대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시대를 앞선 천재로 낭만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18세기 조선 성리학자로서의 사상적 한계와 언어 안에서 사유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의 세 번째 형태, 곧 주변 인물과 후대 학자의 시선을 통해 던져지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홍대용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혹은 가장 신중한 재검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홍대용을 근대적 민족주의자나 반화이론자로 과도하게 미화하는 최근의 대중적 서술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그들은 홍대용이 실제로 남긴 문헌들을 세밀하게 재검토하면 그가 청나라의 문물, 곧 오랑캐에 발전된 기술과 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북학론자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가 중화 문명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조선의 독자적 주체성을 서구적 의미의 민족주의로 정립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는 진정한 유학, 곧 실천적이고 본연의 유교적 가치로 돌아가자는 회귀적 성격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며, 이것을 오늘날의 민족주의나 탈중화주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홍대용이 남긴 텍스트, 특히 의산문답의 급진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근대적 정치 사상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그의 저작 안에 여전히 유교적 사유의 틀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판단은 청자 여러분에게 열어두고자 합니다. 홍대용의 삶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중요한 지점은 그의 사회사상, 특히 신분제에 대한 그의 견해입니다. 그는 의산문답을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인간이 대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명관을 제시했는데, 이는 인간 사회 내부의 위계, 곧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인재가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등용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을 문제로 인식했고, 신분보다 능력과 실질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우주론적 사변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변적 통찰을 실제 조선 사회의 구조적 문제, 곧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원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적이라 여겨지던 구분들, 곧 하늘과 땅, 중국과 오랑캐,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라는 구분들이 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홍대용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 그의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들은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사상은 결코 조선의 국가 정책이나 지배적인 학문 담론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직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지방 수령이나 중하급 관직을 맡는 정도에 그쳤고 조정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 그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지전설과 화의론, 부정은 그의 사후의 담언서라는 문집을 통해 전해졌지만 이 문집이 널리 유통되고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 근대적 역사학이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 던졌던 질문, 곧 왜 그가 정약용이나 박지원에 비해 대중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가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방대한 저술과 목민심서 같은 실천적 저작을 통해 부대에 훨씬 폭넓은 영향력을 남겼고, 박지원은 열하익이라는 대중적으로 매력적인 문학적 걸작을 통해 훨씬 많은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홍대용의 대표작인 의산문답은 매우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 대중적으로 쉽게 읽히기 어려운 텍스트였습니다. 그의 사상의 급진성과 그 사상의 대중적 전파력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능동적 관점과 수동적 관점이 경쟁하는 지점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능동적 관점에서 보면 홍대용은 스스로의 지적 탐구심과 실증적 태도를 통해 당대 조선 지식, 사회의 지배적 담론을 뛰어넘는 사상을 구축해낸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혼천이를 만들고 하늘을 관측하며 스스로 베이징까지 가서 이방인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며 스스로 화의론이라는 조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적 전제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지적 용기와 탐구심이 만들어낸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수동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러한 사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노론, 명문가의 자제로서 누렸던 사회적, 경제적 안정, 그리고 청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은사 파견이라는 국가적 외교 시스템, 그리고 당시 조선에 이미 유입되어 있던 서양, 천문학 지식이라는 지적 토양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여러 지적 자원들을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작동하며 홍대용이라는 인물의 성취를 온전하게 설명해 줍니다. 홍대용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그의 사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지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스승 김원행과의 관계에서 그는 정통 성리학의 깊이를 배웠지만 동시에 그 틀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성향을 스승에게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경적을 비롯한 실학적 성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론과 실천, 곧 관념과 실제의 기술을 결합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만난 엄성, 반정균, 육비와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동시에 가장 사상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조선 안에서는 자신의 급진적인 사상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지적 동료를 거의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지원이나 박재가 같은 북학파 학자들과는 어느 정도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들 역시 조선 사회의 주류 담론 안에서는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 홍대용이 가장 깊은 지적, 정서적 교감을 나눈 대상은 정작 그의 조국이 오랫동안 오랑캐라 여겼던 청나라의 한족 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대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이라는 측면에서 홍대용의 삶을 다시 짚어보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의 사상이 조선 사회 전체의 지배적 세계관을 바꾸기에는 근본적인 구조적 장벽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특히 중화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국가체제의 이념적 정당성 그 자체로 삼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왕실의 정통성, 사대부의 신분적 특권, 그리고 대외관계의 전체적인 틀이 모두 중화 질서라는 관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홍대용이 화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이 국가 체제 전체의 이념적 기반을 흔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사상이 국가 정책이나 지배적 학문 담론으로 채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홍대용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런 근본적인 도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대용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유산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곧바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담원서라는 문집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고 이후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의 흐름 안에서 중요한 지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한국 근대 역사학이 조선 후기 실학을 근대적 사유의 맹아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홍대용의 지전설과 화이론 부정은 매우 중요한 사례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서양 천문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사유를 통해 당대 서양의 정설과도 다른 독창적인 자전설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짚었던 비판적 시각, 곧 그를 지나치게 근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미화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 역시 오늘날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 곧 그를 시대를 앞선 급진적 사상가로 보는 시각과 그를 여전히 정주학의 틀 안에서 사유한 신중한 개혁가로 보는 시각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대용이라는 인물의 진짜 모습은 이 두 시각 사이에 어딘가 곧 전통의 언어로 사유하면서도
그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찰에 도달했던 매우 독특한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의 네 번째, 마지막 형태로 향해 갑니다. 이것은 청자 여러분에게 되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그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대에는 거의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직 먼 후대에 이르러서야 재조명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성공이라 불러야 할까요? 실패라 불러야 할까요?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고 말했지만 조선은 그의 말을 듣고 세계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이의 구별이 허구라고 말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소중화라는 자부심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를 관통했던 고독이라는 감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년 시절 관념적 성리학 논쟁에 대한 회의감에서 시작된 그 고독은 베이징에서 만난 이방인들과의 짧고 강렬한 우정을 통해 잠시 눈부시게 해소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국경과 신분과 민족이라는 온갖 구분을 뛰어넘어 순수하게 인간과 인간으로서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그 경험이 그에게 준 확신, 곧 세상의 모든 구분과 위계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확신을 그는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확신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의산문답이라는 책 안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세상이 그를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 고독 속에서도 자신이 도달한 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질문은 어쩌면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 자체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당대의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해도 그 생각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대용의 지전설과 화이론 부정은 조선 사회를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조선의 지적 역사 안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하나의 씨앗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10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재발견되고 재조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생각의 가치는 그것이 당장 세상을 바꾸었는가로만 판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조용히 품고 있던 통찰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한 채 묻혀 있다가 훨씬 나중에서야 다시 발견되어 새로운 의미를 얻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다시 이 질문을 남겨두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요? 홍대용은 베이징의 여관방에서 낯선 이방인들과 나눈 짧은 우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구분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그 느낌을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책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조선을 바꾸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썼습니다. 지구는 돈다고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은 허구라고. 그 문장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2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